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3차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주한미군 현재 규모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요구에 대해서도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모두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첫 순서로 이 자리 공동 주최에 애써 주신 천정배 의원님 말씀 먼저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사실 이번에 미국의 요구,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선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참으로 터무니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간다면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의 5조 1항은 미국은 한국 측에 부담을 과하지 않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지를 제공하고 하는 등에 이미 자원을 제공한 것을 넘어서서 미군의 주둔 경비를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주로 SMA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그게 스페셜 메서즈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특별 조치 협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한국이 미군의 주둔 경비를 부담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단지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호의적으로 특별히 미국과 협정을 맺어서 방위를 분담한다, 이런 뜻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번에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함으로써 SMA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마 연말이면은 이제 올해 협정의 기간은 끝나고 새 협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파의 기본 조항으로 돌아가서 미군이 자신들의 주둔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우리 경제 발전 또 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군의 한국 주둔은 우리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자신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자신들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파 협정에 따라서 자신들의 비용하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 원칙을 떠나서 기본의 미군의 주둔 취지와 다르게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서 한국이 마치 주한미군의 서비스를 돈 주고 산다고 하는 식으로 주둔 비용을 내놓으라 한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한미 동맹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미군의 서비스를 사야 한다면 꼭 뭐 미군의 서비스를 사야 한다는 법도 없죠. 우리가 구매자면 우리 나름대로 자주국방 비용을 늘리든지 뭐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미군의 이번에 그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 결코 대한민국 입장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 협상을 한참 하고 있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그 점에 대해서 좀 굳건한 태도를 유지해 주기를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또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도 동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단코 불합리한 협상이
발효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미군 철수 압력에 굴복해서 패전국 일본에 이어서 1991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방위분담금 특별협정을 맺은 지 29년. 비록 불법적이고 부당한 협정이고 일부 구멍이 났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방위분담금 협정은 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 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는 협정의 기본 틀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이 기본 틀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즉,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해외미군까지 시설과 구역을 운영하는 데 드는 주둔 경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작전 지원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트럼프가 제시한 50억 달러에 꿰어 맞추기 위해서 온갖 새로운 항목들을 무차별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얘기부터 해봅시다. 미국은 사상 최초로 약 3조 원에 이르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인건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가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명목만큼의 돈을 받아내지 않으면 트럼프의 6조 원 요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펜타곤에서조차 불만이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모병제 나라 아닙니까? 즉, 직업으로 군인을 하는 거고 군무원은 민간인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한국에 온 것 아닙니까?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미군 인건비는 약 9,500만 원입니다. 군무원 인건비는 1억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드는 돈 3조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줄잡아 14만 개의 최저임금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전지원비와 관련해서 해리스 대사는 어제 인터뷰에서 미국 측은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자산 비용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지 않고 한국 작전 전국 이외에서 진행되는 작전 비용에 대해서도 한국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10차 협정 때도 미국이 요구했었고 이번에도 구체적인 액수와 근거까지 밝힌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강경화 외교장관은 역외 부담 등등 포함한 미국 측의 설명 부분이 있고 또 요청 부분이 있다라고 국회 답변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정은보 한국 방위분담금 대사는 협상 결렬 후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에서 해리스 대사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전략자산 전개 비용과 호르무즈 해협 및 남중국 등의 작전 비용은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그만큼 민감한 사안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은 미국의 해외 미군 재배치 정책에 따라서 비본토로 철수한 육군 병력을 해외에 순환 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특히 상당한 규모의 장비 수송 비용을 접수국에 떠넘기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작전준비 태세 비용은 한반도 역외 지역 작전에 주한미군을 투입하기 위한 준비 태세의 강화를 포함하며 그 개념 또한 모호해서 미국의 백지 수표를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미국은 지난 두 차례 협상에서 기존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개로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제공하는 일부 자원의 금전적 대가를 건별로 한국에 청구해 받는 이른바 사후 실비 정산 방식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미측 방위비 협상 대표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같은 첨단 무기 운용 등 미군의 구체적 기여 항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순환 배치 비용뿐만 아니라 한미연합 훈련 시 일부 비용,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군무원과 가족 지원 비용도 일부 분담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런 비용 청구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주장이고 항목도 특정되어 있지 않고 사후정산 방식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비용을 검증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을 현금 인출기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10차 협정 이행 약정에는 해외 미군에 대한 지원 규정이 들어가서 한미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해외 미군에 대해서 위생, 세탁, 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9차 협정 군수 시행 합의서에는 해외 미군 장비의 보수 정비를 허용해서 주일 미군 장비 정비를 위해서 954억 원의 지출이 된 게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11차 협정에 작전 지원 항목이 신설되면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을 실행하는 주한미군과 해외 미군에 대한 작전 지원이 고착화되고 무한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항목의 이름이 뭔지 몇 개가 들어가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트럼프가 던진 50억 달러의 목표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기왕의 방위분담금 협정 틀을 모두 짓밟으면서 방위분담금 6조 원을 요구하는 배경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2018년 1월에 발간된 미국 국방전략 NDS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국방전략은 수정주의 세력, 즉 중국과 러시아와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을 언급하면서 동맹과 파트너십의 공동 방어를 위한 자원의 공동 이용과 책임 분담은 미국의 안보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세계 패권 전략과 인도 태평양 전략의 도전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에 드는 자원과 책임을 동맹국에게 떠넘김으로써 미국의 안보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시범 케이스로 걸려든 것입니다. 미국의 이 같은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총 주둔 비용과 세계 패권 전략 수행 비용 요구는 남한 방어에 한정된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적용 범위를 뛰어넘는 지역에 한국을 연루시키고 한국을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 수행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 위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미군에게까지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제도화하고 주둔 비용뿐만 아니라 인건비, 작전비까지 받아내겠다는 것으로서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 5조에도 위배됩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뛰어넘어 해외 미군의 작전 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 주둔 비용 이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방위분담금 협정을 사문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020년 방위분담금 협정 예산안은 2019년과 똑같은 1조 389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년 방위분담금 예산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국방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6조 원이 합의될 경우입니다. 이 자금을 충당하려면 5조 원을 추가로 필요합니다. 5조 원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본질은 우리의 국립민복에 쓰여야 할 한국민 혈세를 미국이 가져다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마치 고양이가 쥐 생각하듯 한국 걱정하는 척하지 말고 방위분담금 협정 이전에 미국이 했던 대로 미국 돈 가져다가 한국에 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땡큐죠. 지금 미국은 3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방위분담금 협정 제도의 판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파괴적 행동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된 한미소파와 방위분담금 특별협정 체제는 사실상 와해되었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은 먼저 백지영 박사님.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은 개인의 의견입니다. 명확히 먼저 그 부분을 짚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차 이제 협상을 보면서 느낀 점이 딱 두 가지예요, 사실은. 예, 제가 1차부터 9차까지 계속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데 10차, 11차에서는 굉장히 지금 논의가 좀 굉장히 새로운 항목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다. 특히 11차에 대해서는 제가 50억 불을 어떻게든 지금 언론을 근거로 좀 추산을 해봤어요, 사실. 연구자 입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항목을 식별을 해야 그 항목의 지원의 타당성을 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첫 번째 주제가 총액 50억 불을 어떻게 추산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미치기 요구하는 총액 50억 불 또는 47억 불, 그것을 이제 보면 2013년 4월에 미 상원 군사위 방위 분담 보고서에 NPC라는 개념이 나와요. Non-Personal Cost라고 해가지고 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 유지비 총액, 이게 미치기 부담하는 인건 NPC가 있을 것이고 한치기 부담하는 NPC가 있어요. 그게 한치기 부담하는 NPC는 SM입니다. SM의 이외의 주둔 비용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직접 상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NPC 항목에서는 제외를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SM의 한측 부담액이 1조 389억이죠. 2019년에 1조 389억인데 1991년에 1.5억 불을 부담했어요, 사실. 그러면 1.5억 불이면 그때 환율로 1,100억 원이기 때문에 약 9.4배 증가하는데 28년이 걸렸거든요. 28년. 예, 지금 덩치가 1조 389억이 됐는데 그것을 한 해에 6조 원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우선 경제학자 입장으로 봐도 좀 무리다. 상당히 무리다. 이제 전제를 하고. 그러면 지금 SA 한점 부담액 1조 389억, 그게 대략 달러로 환산하면 한 8.9억 불 정도. 9억 불이 좀 못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인데, 이제 우리 유영재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을 했는데, 미국의 DoD 국방예산 항목을 보면 운영유지비,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 군사건설, 가족주택건설, 운영, 해전자금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금액을 내보면 미치기 부담하는 NPC는 대략 한 9.5억 달러 돼요. 10억 달러 정도가 좀 못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대략 후반부에 와가지고 우리가 한 8.9억 미치기 한 10억에서 대략 한 45% 부담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런데 지금 2017년에 13.2억 달러 있어요. 13.2억 달러. 이게 다 실행 예산입니다. 실제 집행된 예산이에요. 근데 2018년에 23.8억 달러로 튀어요. 이게 80%칩니다. 이게 미치기 NPC 금액이. 근데 실행 예산이라고 실행됐다고 표시를 했어요. 2018년은. 그러니까 이걸 항목을 알 수는 없는데 분명히 실행이 됐다고 하니 이 80% 금액을 어떻게 추적을 할 건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관건이죠. 2019년은 대략 비슷한 금액 24억 달러, 2020년도 대략 24억 달러. 2019년은 승인된 금액이고 2020년은 추정된 금액이에요. 그냥 대통령 예산 아닙니다. 집행된 건 아직 아니고. 그러면 이게 24억 달러가 일시적 현상인지 또 계속 반복적 현상이 될 건지 보면 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2018년에 한 24억 달러 집행을 했다면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사드 운영 비용이 들어간 건지 한미 연합 훈련 비용이 더 늘어난 건지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이 늘어난 건지 근데 잘 설명은 안 돼요. 1번, 2번, 3번 이런 항목을 대고 잘 설명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상승 요인은 있지만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주일미군의 NPC 금액, 미치기 부담한 NPC 금액을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대략 평균 23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면 주한미군의 NPC 금액이고 미치기 부담하는 NPC 금액 24억 달러, 거의 24억 달러고 주일미군의 부담하는 24억 달러하고 거의 똑같냐. 굉장히 조금은
수치 자체가 이게 만약에 맞다고 할지라도 일시적 현상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대략 주한미군의 미치기 부담하는 NPC 총액의 상한선은 대략 13억 불로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략 13억 불로. 이게 13억 불이 가장 아마 상한선이 되지 않을까. 근데 미치기 요구를 들어서 이제 그 NPC 총액을 2020년도 계산을 해보면 32억 달러가 되겠죠. 미치기 23억, 한 측에 뭐 아까 그 9억 달러 해가지고 대략 하면 한 32억 달러.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리ኳ이먼트가 있으니까. 우선 1번과 2번 항목은 이제 대충 32억 달러로 추산을 하고, 이제 SMA와 관련 없는 항목들이 있죠. 이제 뭐 주한미군 한반도 순환 배치 비용 계속 3번 항목입니다. 그래서 미 육군 참모대학 전략연구소 연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경우 1개 전투연합을 9개월 동안 상주 배치하는 비용이 3억 8천만 불, 순환 배치 비용이 4억 7천만 불, 차이는 9천만 불이에요. 큰 차이 별로 없어요. 이게 1,000억 이상 증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다음에 4번이 군법 및 가족 지원병인데요. 이게 특히 그 상원 군사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3년 4월에 그 방위분담 보고서에 보면 주택 관련 지원병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미치기. 그쪽에 주택 관련 지원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다. 그 부분 항목이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전 운영 비용, 뭐 한미 연합 훈련 비용, 뭐 여기 훈련 비용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죠. 조금 뭐 저는 구체적 내용은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군 인건비 중 저는 인건비를 다 부담하는 건 아니고 아마 부담을 했으면 수당, 한국에 근무하는 특별수당이 있어요. 그게 한국에 근무하는 특별수당 정도는 만약에 요구를 했다면, 마지막으로 요구했다면 그 정도였고, 이것은 미국인 군번에도 해당이 될 거다. 그래서 아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합치면 대략 50억 불을 맞출 수 있지 않냐. 이게 미치게 계산입니다, 이게. 그러면 협상 대책입니다, 협상 대책. 저는 뭐 기본적으로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기본 원칙. 12월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별로 없는데 여기서 뭐 큰 틀에서 무슨 큰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계속 누누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SMA의 그 항목들 있잖아요.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이 항목은 항목별로 소요를 정확히 협의를 해야 돼요. 항목별로 협의를 해서 바텀업식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특히 군사건설비는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방위분담 기간 내에 그래서 금액을 설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저는 그 소요가 있고 그게 타당하다면 지원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적 입장은.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SME 10자 협상에서 합의 내용이 있어요. 사실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한다. 1년. 뭐 그게 지금 최선의 대안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얼마 줄 거냐? 방위비 국방예산 증가율 정도 우선 협상을 하고 뭐 7.4%인가요? 7.4% 정도 우선 주고 좀 본격적으로 협상을 하는 게 낫겠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협상의 틀도 SME 틀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예. 그러면 SME 이해 지원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뭐 그것도 협상장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협상을 뭐 얘기를 해야 되겠죠. SME 이해 그 지원 항목에 대해서는 뭐 지원의 타당성이 있는 건지를 계속 따져야죠. 과연 지원의 타당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법적 근거가 돼 있는지. 왜냐하면 그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쭉 해서 하여튼 뭐 협상팀에서 할 일이지만은 기본적으로 SME 이해 지원 항목에 대해서는 저는 우호적 입장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지원의 법적 근거인데요, 사실은. 이제 지원의 법적 근거도 계속 따져야죠. 뭐 일시적 주둔인지 상시적 주둔 문제인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그 협의사항이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군수지원 10개 항목이 있는데요, 10개 항목. 그게 MOU로 된 것도 있고 협정으로 된 것도 있어요. 사실 MOU나 협정으로 된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MOU나 협정이 아니고 뭐 그 항목 중에 뭐 시설 유지 지원, 뭐 기지 운영 지원, BOS 뭐 이런 항목들 좀
조금 그 기준이 불투명한 항목들은 조금 더 협상할 때 조금 더 기준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바로 민변의 박진석 변호사님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제 지금 2019년 이 제11차 방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을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 한미동맹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기존에 젖어왔던 타성에 젖을 게 아니라 타성에 빠질 게 아니라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가장 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규범적 문제를 말씀드리면요. 항상 나오죠. 이 방위비 특별협정이 뭐냐면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조약이 원래 그렇게 길은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방위비 특별협정이 그러지만 그게 한 몇십 자에서 뭐 몇 줄 되는데 거기 보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소파 이제 뭐 주둔지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 조치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그 소파는 또 제4조 한미 상위 방위 조약 제4조에 따른 어떤 그 시설과 구역에 관한 걸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 방위비 특별협정 SMA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 제4조와 그다음에 소파 제5조 범위 내에서만 이 협상할 수 있고 규범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이제 항상 이제 매일 소송을 하는데 소송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상대방의 주장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법적으로 적법하냐, 유효하냐 이 주장이 항상 저희들의 그 주요 관점이고 상대방 주장 자체가 어떤 법을 위반한 불법적이고 뭐 불법적이다는 전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 과연 지금 이 SMA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하고 있는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과연 규범적으로 적법한 법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를 분명히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유영재 의원님은 한미 상위 방위 조약 전체의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엔 방위비 특별 분담협정은 이 조약 이름 자체에 드러나듯이 딱 4조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이 과연 한반도 이 방위에만 국한되는 거냐 아니면 태평양 지역이 되느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조약 자체가 그 특별협정이기 때문에 딱 4조만 보면 됩니다. 4조는 어떻게 되냐?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 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용하고 미 합중국을 수락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소파입니다. 소파 제5조는 이렇게 돼 있죠. 이 항은 대한민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면 되고 그에 따라 모든 경비는 미군의 주도에 따른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상 자리에서 SMA의 법 규범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거는 우리 규범적 근거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불법적인 요구이다라고 정확하게 따지고 야 우리가 그래도 선진 문명 국가들인데 이 불법적인 요구를 해서야 되겠느냐. 국민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냐. 이렇게 좀 어미훈기하고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타당성을 따지기 전에 규범적으로 적법 하나를 먼저 따져야 되고 만약에 미국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지금 수권 근거 법령이 되고 있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그다음에 소파 5조를 뛰어넘는 불법적인 초올권적인 초법률적 조약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를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게 제가 법률가로서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직접적 당사자이십니다.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의 손지호 사무국장님 말씀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사무국장 손지호입니다. 저는 약간 내부에서 바라보는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옆에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4조, 그다음에 소파 5조에 의해서 그 부분을 뛰어넘기 위해 만든 게 이제 SMA 특별 협정이고요. 한국에 부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협정 전에는 단순히 소파만 적용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다 부담을 했고 91년도부터 한국에 부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방위 분담금 시작부터 해서. 양국의 입장은 지난 30년간 똑같습니다. 미국은
총액 인상입니다. 그냥 금액을 인상하고자 협상을 했고 한국은 그 요구 조건을 받으면 이것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를 만들 것인가 하면서 돈을 주고 그 반대급부로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부터 지난 10차부터 갑자기 목적이 바뀝니다. 미국 측의 목적이 바뀌는데 이미 아까 그 국방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1조 내외가 되면 기존의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탈 비용을 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항목이 필요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총액을 올려야겠는데 기존의 3가지 항목으로는 도저히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낸 것이고 목적은 똑같이 총액의 인상에 있다고 봅니다. 이미 지난 10차부터 이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분야였지만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라고 시작을 했고요. 10차 때부터는. 그다음에 훈련비라는 명목이 있었지만 당시 북미 정상회담이나 뭐 한반도 평화 부분 때문에 물론 협상단도 열심히 했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믿고요. 그래서 새로운 항목에 실패를 하고 그냥 유예를 했다라는 걸로 저는 정리를 합니다. 지난 평가에 대해서는. 협상이 파행됐던 부분에 한국의 안을 가져가 와라. 이렇게 말하면서 협상이 파행됐다고 저는 보도에서 봤고요. 아마 지금 협상 TF팀에서도 어느 정도 뭐 안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안 자체가 여기서 논의된 것처럼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인정해야 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가백 내지는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한미군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은 절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한미군은 부대의 위치 자체가 한국입니다. 그럼 주한미군 철수를 하면 28,500명이 미국에 가야 되는데 미국에 본거지를 두지 않습니다. 그럼 주한미군이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 갖고 있는 그 기지 모두를 다 합친 만큼의 미국의 기지를 건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에 운영할 때는 한국인 직원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방위분담금 쪽으로 인건비를 받아가지만 그 부대의 운영을 미국 민간인들이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비용. 그래서 해외에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미국에 있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뭐 철수를 논의하고 뭐 증액이 되면 철수를 뭐 지렛대로 삼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만큼 해고를 할 수 있겠는가? 아마 주한미군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다면 자연감소라고 생각을 하고 조직 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지금까지 명분으로 뭐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인건비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택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한미군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서 주택 보급률이 가장 낮은 부분이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건비만큼 집세를 따로 주한미군의 그 가족 동반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이 낮아서 대부분 밖에서 한 달에 얼마씩 월세를 내고 사는 군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인과 군무원들이. 이 비용 자체가 인건비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숙소에 대한 건설을 통한 당연히 군사건설비 내에서의 건설이 돼야 되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향과 자, 저는 물론 3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배정되어 있는 4천억 갖고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군수 지원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큰 위험성이 있지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좀 더 세분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동의를 하고요. 평택 기지로 이전을 통해서 기존의 용산과 동두천 지역에 있던 경유 보일러들을 대부분 다 가스 보일러나 이런 걸로 교체했기 때문에 좀 비용이 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에너지 세이브 정책을 통해서 전기 비용도 용산 기지보다는 훨씬 더 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왔던 내용이 우리 협상단의 총알이 돼서 다음 차 협상부터 제대로 된 협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을 하셔야 될 게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제 협상 TF 팀장님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가장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 결국은 SMA
기본 원칙과 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그다음에 국민의 목소리와 그 요구를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차피 이제 국민의 대다수 96% 통일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96%가 증액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고, 하지만 이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도 91%라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이번 정부의 요구가 결국은 이제 투명성 강화, 그다음에 공정, 그다음에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펴해 나가는 데 대한 굉장히 큰 부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실 천정배 의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SMA는 탄생이 됐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유지. 저희로서 이런 그 SMA의 순기능과 이제 여러 가지 또 개선될 사항들을 유념하면서 28년간 계속되어 온 그 기본 틀과 원칙에 따라서 협의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엔 가장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측은 뭐 신설 항목이라든지 이제 과도한 총액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담 이후에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는가? 저희의 입장과 원칙과 그 방향에 대해서 계속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지만 그래도 상호 수용 가능한 방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협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신 건 다 이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떤 것들은 좋은 포인트들도 됐고, 그 협상의 전문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구성된 게 이제 8월부터 이제 구성된 건 맞는데, 그 사실 SMA 협상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1차 협상부터 계속 누적된 결과에 오늘 이르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자료하고 협상의 그 역사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저희들이 뭐 그 여론과 이제 그 하시는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분석을 하고 다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의 대표단, 저희 TF팀이 그것도 관계부처들이 굉장히 큰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과 또 그 전문가 뒤에 있는 그 각 부처의 조직이라든지 를 바탕으로 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도 개선 그 실무단 그 문제는 말씀하셨는데, 뭐 실무단이 그 워킹 그룹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워킹 그룹은 사실 작년에 이제 10차 협상의 결과로 이제 만들어졌고, 그것이 뭐 일각에서는 좀 더 잘 안 되고 있다, 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이든 뭐 만들어지고 금방 뭐 완전하게 다 잘 될 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어떻게 하면은 이를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계속 연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잘 소화해 나가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당당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많은 분 말씀은
그 어떤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노딜까지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믿으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협상단에 대해서 많은 저희가 우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미측의 요구대로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압도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